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칼마고튼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기아의 D-올류 니로 시승 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워커힐 내부에 어반 포레스트라고 하는 전시 공간으로 마련이 된 그런 공간인데요. 여기에 사용된 대부분의 소재 한 60% 정도라고 들은 것 같은데 다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니로라는 차 자체가 하이브리드 그리고 친환경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차다 보니까 이런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상당히 재밌게 구성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들은 바로 이 차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한번 먼저 공개가 됐었지만 혹시 직접 만지고 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따가 물론 시승을 하면서 주행 소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차의 외관과 실내를 한번 살펴보고 주행에 대한 소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죠. 뭐 심장 박동의 이야기를 하는데 심장 박동은 사실은 좀 우기는 주장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다고 해서 뭐 못생겼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세련된 그런 이미지를 갖추고 있고 타이거 페이스는 이제 실루엣으로도 남진 않은 것 같아요. 크롬의 라인을 이용해서 좌우로 쭉 뻗어나가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 차의 이미지하고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딱 봤을 때는 나쁘진 않은데 차를 더 넓게 보이게 만들려고 이렇게 했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그거는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도 타이거 페이스의 형상이 남아 있어서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헤드램프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는데 이 LED를 적용을 안 하면은 지금 이쪽 부분에 동그랗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프로젝션 램프가 적용이 됩니다. 역시 차는 풀옵션이 좋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헤드램프 때문이라도 옵션을 조금 더 추가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퍼 앞쪽이 약간 좀 예전 기아 소울이 생각이 나요. 차라리 소울의 디자인을 조금 더 개선을 해서 니로하고 합쳤다, 친환경 니로다, 친환경 소울이다, 이렇게 좀 더 뻥카를 쳤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쪽에 그릴에서 이어진 이 검은색 라인이 범퍼 하단 그리고 도어 하단 쭉 뒤로 가면은 이제 논란이 됐던 C필러까지 쭉 연결이 되고 그 뒤쪽으로 가볼까요? 뒤쪽에서는 범퍼 하단까지 이어지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정보가 있었죠. C필러의 저 부분은 엣지팩이라고 해서 20만원을 추가했을 때 넣을 수가 있는 선택 품목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은 돼요. 대부분의 분들이 저 부분에 대한 옵션은 빼고 차를 구매를 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SUV이기 때문에 조금 더 와일드한 그런 이미지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크롬 형태, 크롬 컬러의 범퍼 가드를 같이 추가를 해놨죠. 저게 실제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 자체가 친환경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 크기가 전체적으로는 6.5cm가 길어졌고 폭은 한 2cm, 높이가 1cm 정도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크기가 커진 거죠. 더 커진 크기 때문에 좀 인상이 바뀐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형태 자체는 기존의 니로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트림 G1.6 엔진과 함께 2세대 6단 DCT 변속기가 장착이 됐다고 합니다. 출력에 대한 거는 제가 옆에다가 살짝 띄워드릴 텐데 파워트레인 자체가 이제 아반떼 하이브리드나 이런 데서 사용이 되는 그런 동일한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비나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따가 직접 주행을 해보면은 또 체감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평균적인 성능은 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비가 20.8km/L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빌트인 캠 없이 16인치 휠에서 뽑아낸 이 연비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 정도는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주행하는 습관에 따라서 주행하는 환경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로만 보고 계시고 왜 저 연비가 안 나오냐 뻥연비냐 라고는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열 좌석을 폴딩을 해둔 상태인데 저 안전벨트 시트에서 뺄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뺄 수가 있기는 한데 약간 좀 저게 완전히 좀 분리가 된다거나 확실하게 옆으로 빠져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니로가 기존의 동급
모델들 비슷한 사이즈의 SUV들과 비교를 했을 때 트렁크 공간이 약간 좀 적은 편에 속했습니다. 실제로 수납을 했을 때 공간이 약간 좀 다르기는 한데 공간 자체가 약간 좀 좁게 느껴지는 그런 수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트렁크 공간을 조금 더 확장을 했다라고 하고요. 기존 대비 한 20리터 정도 더 확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니로가 사실은 은근히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트렁크와 2열 시트 폴딩 시에 풀플랫 이런 것들이 좀 둔감한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풀 플랫이 될 수 있도록 그 공간 트렁크 바닥을 올려줬습니다. 트렁크 바닥을 올렸으면은 트렁크 공간이 커진 건 또 의미가 없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트렁크 바닥 저 매트를 2단으로 한 단계 더 낮출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나름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논란이 됐던 C필러 쪽인데 이쪽에다가 공기 구멍을 만들어줬어요. 디자인은 살리면서도 공기 역학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을 좀 받기 위한 그런 선택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플라스틱이 적용되어 있어서 고민은 진짜 많이 한 것 같기는 해요. 계산 짓을 한 거 아닐까라는 내부적인 판단이 없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아 니로 직접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운전을 이제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 차를 이제 기착지까지 가면서 실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또 저는 그에 대해서 좀 주행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돌아오면서 이 차에 대한 주행 소감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비 측정이 있다고 해요. 가는 동안까지 연비 테스트를 해본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뭐 늘 그랬듯 연비를 더 높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는 않고 그냥 그대로 교통 법규에 따라서, 도로 흐름에 따라서 주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이게?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내를 지금 좀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만나봤던 뭐 EV6라든가 K8이라든가 최근에 만났던 굉장히 익숙한 그런 차의 실내 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좀 차이가 있다 그런다면은 요 손잡이 부분 아닐까 싶은데, 서울 모빌리티 쇼 때는 그렇게 막 좀 체감이 안 됐었는데 지금 직접 뭐 창문도 닫고 사이드 미러도 좀 조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 각도가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사실 제가 어제 2차 시승회를 준비를 하면서 좀 정보를 미리 좀 리마인드를 하면서 봤던 건데, 정 측면이 아니고 측후면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 사진을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막 빠르게 스케치를 하다가 나온 그 라인을 일부러 그냥 그대로 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인테리어 라인이었습니다. 특히 창문 버튼이 달려있는 이 손잡이 부분이 특히 더 그렇게 느껴졌었는데, 이게 실제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편할지 불편할지 당장은 모르겠어요. 좀 오랜 시간 타보면서 이 차를 경험을 해봐야지 그런 부분에서 더 정확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대시보드나 이런 쪽에서도 약간 좀 독특하게 굉장히 굴곡이 많이 들어간 그런 인테리어 레이아웃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는데 앞에 유리의 요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앞에 시야가 더 확보가 되어 있고, 사실 이렇게 좀 복잡한 인테리어 같은 거는 눈에는 잘 안 들어오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거슬린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가끔 가다가 차에서 쉴 때 이렇게 실내를 본다 그러면은 되게 신경이 쓸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 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유리가 상당히 좀 넓은 면적을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앞부분이 되게 낮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트 포지션을 최대한 낮춰둔 상태인데, 물론 제가 앉은 키가 크다고는 하지만 계기판이라든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라든가 상당히 낮게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세대 플랫폼이 적용이 되면서 플랫폼이 더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극단적으로 아래로 내려가 있어서 또 이 시야 측면에서 더 넓은 시야, 더 넓은 개방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스티어링 휠이나 이제 기어 노브라든가 기어 레버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EV6에서 만났던 그 스티어링 휠과 기어 레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상당히 익숙하거든요.
오랜만에 차를 바꾸신다 그러면은 조금 어색하실 것 같고, 뭐 저희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동차 관련 채널들을 봐오신 분들이라면은 최근에 기아가 많이 적용을 해왔던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익숙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에코와 스포츠 두 가지 모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뭐 노멀이나 뭐 스마트 모드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사실 스마트 모드 정도는 넣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사실 니로라고 하는 차종의 이 형태 자체가, 유형 자체가 굉장히 무던하고 또 그 와중에 고효율을 노리는 그런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막 모드를 바꿔가면서 주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차고는 안 어울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딱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맞춰준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 어떻게 바뀔지가 약간 좀 궁금하기는 한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차를 경험을 해보고 돌아오면서 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 외에 나 이거 진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터치로 공조장치하고 내비게이션 쪽하고 이제 바꿔주는 이 터치식 요 장비, 요거 제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이거가 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거를 좀 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사이드 미러라든가 룸미러라든가 후방 시야라든가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준수한, 엄청나게 넓다, 엄청나게 뭐 시야가 좋다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못할 것 같고, 그냥 굉장히 평범하고 준수한 그런 시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이 상당히 내려가 있다는 게 재밌게 다가오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꼭 그래야 된다라는 이거는 없기는 한데, 여기를 좀 올려가지고 팔을 올려놓기 편하게 이렇게 만드는 구성들을 좀 생각보다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이런 공간 측면에서 최대한 다 누를 수 있는 거는 다 눌러놓고 낮출 수 있는 거는 다 낮춰놓고 이런 구성을 최근에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구성이 이번 신형 D-올류 니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도대체 왜 올류, D, 올류, 더뉴 이 이름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최근에 현대차가 이렇게 뭐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라든가 주행 보조 시스템을 굉장히 폭넓게 적용을 해주고 있죠. 이번 니로 역시 동일하게 HDA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는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또 인상적이고요. 근데 차 실내에 하이글로시를 너무 많이 썼어요. 이게 뭐 고급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하이글로시 소재가 기스라고 하죠. 사실 기스는 일본말이기 때문에 순화를 한다면은 상처가 굉장히 나기 쉬운 소재거든요. 뭐 청바지도 약간 좀 거친 면을 갖고 있는 바지가 계속해서 쓸린다 그러면 상처가 날 수가 있고, 그 외에 뭐 열쇠 톡 하면은 상처 나고, 아무튼 상처가 나기 굉장히 쉬운 소재가 이 블랙 하이글로시인데, 지금 이 가운데 쪽에도 블랙 하이글로시를 잔뜩 적용을 해줬고, 도어 패널 쪽, 운전석, 조수석 다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넓은 면적에 이렇게 블랙 하이글로시를 적용을 해줬고, 요 송풍구 쪽까지도 이렇게 블랙 하이글로시를 적용을 해줘서 상당히 좀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상처가 날까봐 굉장히 조심해서 차를 타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실내 구성이에요. 사실 내 차는 좀 편하게 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아 니로를 사실 분들, 신형 니로를 사실 분들은 옆부분에다가 꼭 진짜 진심으로 요 보호 필름 같이 붙여가지고 운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깥보다도 이 안쪽에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 안쪽에 더 신경 써서 보호 필름, 뭐 PPF라고 하죠. 꼭 부착을 하셔서 운행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주행을 해봤고 기착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좀 테스트를 이것저것 해보느라고 실내 일렬을 조금 살펴본 다음에는 영상을 지금 끊었다가 다시 지금 레코딩을 누른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는 연비 테스트나 주행거리 테스트를 종종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행거리를 뽑아내는 그런 거는 하진 않습니다. 제가 일단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연비 주행이나 이런 거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소처럼 그냥 주변 도로 환경에 따라서 주행을 했는데 지금 트랙 컴퓨터에 표시되어 있는 연비는 22.2
22km/L예요. 상당히 잘 나오죠. 16인치의 빌트인 캠이 적용되지 않은 모델 기준으로 20.8km/L로 인증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냥 평범하게 그냥 흐름 맞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해도 굉장히 좋은 연비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주행 소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니로라는 차 자체가 예전부터 그랬어요. 1세대부터 그랬어요. 굉장히 무난해요. 뭔가를 좀 많이 아시고서 막 달려들면은 되게 재미없게 느껴지는데, 별 생각 없이 그냥 흐름 맞춰서, 목적에 맞춰서, 용도에 맞춰서 이 차를 탄다라고 한다면은 이 차는 굉장히 효율이 좋은 차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연비 아닐까 싶고요. 지금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냥 앞에 차가 있어가지고 그냥 맞춰서 쭉 가고 있는데, 연비가 지금 22.4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 차는 진짜 SUV 특유의 넓은 공간 활용성, 그리고 높은 연비, 무난한 승차감과 무난한 가속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 차는 진짜 목적이 딱 맞으면은 정말 만족을 안 할 수가 없는 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 신형 니로에 대한 주행 소감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 니로를 직접 드라이빙 하면서 이 드라이빙에 대한 소감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약간씩 좀 이야기를 드렸죠. 일단 연비가 22km/L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기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저는 연비 주행 같은 거를 안 했잖아요. 연비를 조금 신경을 써서 주행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6, 28, 거의 30 가까이 나온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한다 그런다면은 20km 중반대까지는 그냥 무던하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연비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하이브리드 모델로 개발이 됐었던 차고, 그런 연비 효율 측면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연비를 자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행의 소감은 굉장히 무던합니다. 3세대 플랫폼이 적용이 되면서 차가 조금 더 좀 무게중심도 낮아지고 그랬다는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같은 3세대 플랫폼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무던한 그런 주행 감각이 좀 느껴졌어요. 사실 그동안에 현대차나 기아가 선보였던 모델,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모델 중에서는 아마도 가장 무난한 그런 승차감, 그런 주행 질감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반떼나 셀토스, 그리고 스포티지, 이런 차들과 비교를 해도 훨씬 더 굉장히 무던한, 그냥 딱 중간이라는 게 있다면은 바로 이 차가 그런 승차감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무던한 그런 승차감이었어요. 요 차를 넘을 때도 그냥 이 정도 차 급에서 그냥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요 충격 흡수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나게 잘 걸러주진 않습니다. 그냥 이 정도의 차급 하이브리드 SUV에서 흔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정도의 충격 흡수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느 누구를 운전대에 앉혀도, 누구에게 키를 주더라도 대체적으로 평범한 그런 승차감, 그런 주행 소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제 정숙성,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 차단들 있죠. NVH 측면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썼다고 들었는데, 사실 소음 차단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그렇게 개선이 됐다라는 느낌까지는 들지는 않습니다. 엔진이 작동할 때 들려오는 진동 같은 경우에는 좀 차단이 됐는데, 소리를 차단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까지 개선이 됐다라는 느낌은 크게 들지는 않아요. 가속을 한번 해볼까요? 가속의 정도도 굉장히 무난합니다. 엑셀을 끝까지 밟았을 때 전기 모터하고 엔진이 같이 작동을 하면서 배터리가 쭉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외를 하면은 엄청나게 폭발적인 가속감이라고는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가속감 측면에서도 굉장히 무던한 그런 승차감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주행 모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코하고 스포츠 두 가지 주행 모드가 있는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전기 모터가 같이 작동을 하기는 하지만 엔진의 역할이 조금 더 커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개가 같이 작동을 하는 게 이 하이브리드인데, 엔진이 가져갈 수 있는 이 엔진 회전 속도, RPM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는 그런 것들이 소리로도 들리고 차의 반응에서도 느껴져요. 변속기가 6단 DCT잖아요. 2세대로 바뀌었다라고는 하지만 6단 DCT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기어 단수가 바뀌는 그런 측면에서도 기어가 잘 바뀌지 않고 조금 더 물고 있다가 속도가 올라갔을 때 기어를 바꿔주는 그런 느낌들이 더 명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굉장히 평범함, 중간을 어떻게 해서든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는 그런 성향 속에서 엔진의 회전 속도를 조금 더 높이 끌고 올라가는 그런 세팅으로 에코와 스포츠 모드를 구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는 가속되는 정도가 조금 더 빠르기는 하지만 이 역시 그렇게까지 놀라울 정도로 속도가 빨라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120, 130 정도까지는 속도가 좀 빠르게 올라가는 편이고, 그 다음부터는 속도도 잘 안 오를 뿐더러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좀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행을 하는 거는 확실히 이 차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이 돼요. 이 차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에코 모드, 그냥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모드에서 그냥 속도, 주행 속도, 제한 속도에 맞춰서 엄청나게 막 머리를 쓰면서 높은 연비를 뽑아내겠다고 그렇게 주행을 하는 것보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차가 가면은 엑셀, 가속을 해야 되면은 엑셀, 속도를 낮춰야 되거나 멈춰야 되면은 브레이크,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형 니로에서 좀 만나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패들 시프터를 이용을 한 회생제동의 단계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사실 회생제동의 단계를 컨트롤하는 거는 기존에 출시가 됐었던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서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었던 그런 기능이죠. 회생제동의 단계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주면은 단계가 하나씩 올라가서 최대 3단계까지 올라가게 되고, 다시 오른쪽을 눌러주면은 3단, 2단, 1단, 그리고 0단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0단계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에 따로 표시가 되거나 그러는 거는 아니고, 그냥 계기판에 표시가 됐던 회생제동의 레벨, 이 게이지가 없어지는 형태로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생제동 컨트롤에서 조금 재밌는 거는 맥스라고 하는 모드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이게 지속되는 모드는 아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이 회생제동의 단계 조절을 하는 거, 이 패들 시프터를 가지고 이 차를 완전히 정차까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앞에 지금 신호가 바뀌었는데 마이너스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맥스라고 바뀌어요. 이 맥스라고 바뀐 상태에서 마이너스 버튼을 계속 꾹 누르고 있으면은 차가 완전히 정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맥스 상태로 차를 정차를 한 상태에서는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냥 가만히 차를 냅둬도 스탑이라는 안내가 뜨면서 차가 완전히 정차를 하게 됩니다. 일종의 오토 홀드 같은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효율이 클까? 사용 빈도가 높을까에서는 약간 좀 퀘스천 마크가 듭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고 주행 보조 기능이기 때문에 항상 스티어링 휠과 엑셀 또는 브레이크에 발이 가 있어서 직접 조작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패들 시프터로 이거를 한다? 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안전성 측면에서도 약간은 좀 의문이고요. 지금처럼 이제 약간 내리막이었거든요. 내리막길에서는 속도가 한 15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마이너스를 계속 꾹 누르고 있었음에도 차가 완전히 정차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앞차의 간격을 고려를 했을 때 이거를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같이 고려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이 마이너스 패드 시프터를 이용을 해서 차를 정차를 한다거나 완전히 멈춰있는 상황을 만들어 두겠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너무 큰 믿음이나 기대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패들 시프터로 회생제동의 단계를 컨트롤하는 거는 그냥 에코 모드에서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냥 패들 시프터를 이용을 하는 것처럼 기어의 단수를 직접 컨트롤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으로 작동을 하게 돼요. 6단 DCT 변속기이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에서 조금 격하게 주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쓰게 될 일이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6단밖에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듀얼 클러치 변속기고,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직접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변속기의 로직을 믿고 그냥 변속기가 알아서 변속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연비 효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더 좋기 때문이죠. 아주 드문 경우죠. 서킷을 들어간다거나 라고 했을 때는 직접 패들 시프터를 이용을 해서 기어 단수를 조절을 하면서 운전자가 원하는 타이밍에 변속을 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니로 하이브리드 SUV 이런 차를 가지고서 서킷을 그렇게 들어간다? 그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차의 용도, 차의 성격과 그런 드라이빙의 환경이 맞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핸들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냥 무던한 그런 핸들링 감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날카롭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둔해가지고 갑갑하다라는 생각도 아니고, 그냥 이 역시 가속감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승차감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평범한 그냥 교과서적인 그런 감각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물론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면은 더 스포티한 그런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성향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냥 굉장히 무던한, 굉장히 평균적인 그런 감각들, 여러모로 굉장히 평균적인 감각들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차의 가격이 이제 시작가 완전 이제 엔트리 트림에서는 2,660만원에서 시작을 하고,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에다가 이제 엣지 팩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3,700만원 정도의 가격대가 책정이 되는 그런 모델인데, 개인적으로는 시그니처 트림, 최상위 트림에서 옵션 선택 품목을 하나도 추가를 하지 않고 사거나, 그냥 엔트리 트림에서 그냥 필요한 거 한 두어 가지 정도만 추가를 해서 한 3천만원 초반대 혹은 3천만원이 살짝 안 되는 금액에서 이 니로를 구성을 하시면은 정말 만족을 하면서 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출고까지 걸리는 시간이죠. 올해 판매 목표가 25,000대, 26,000대 정도였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전 계약에서 이미 16,000대 가까이가 팔렸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계약을 하면은 내년에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 그런 부분들이 이 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용도에만 맞다면은 굳이 다른 차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금액대가 맞고 아직은 이제 기름을 떼는 그런 차를 더 원하시며 공간의 활용성이 좋은 차를 찾고 계신다면은 이 신형 니로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별로 이렇게 차에 대해서 크게 관심은 없지만 한 3천만 원대에서 구할 수 있는 차를 찾고 있다라고 하셔도 이 니로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진짜로 약속을 드릴게요. 외관부터 해서 실내 주행까지 다시 한번 차근차근 테스트를 해본 이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